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다들 아시죠?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혹시 이 소설의 구조가 과학 이론, 그것도 카오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좀 뜬금없다고요? 글쎄요, 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거대한 혼돈의 폭풍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요, 소설에 아주 독특한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너라는 2인칭 시점이에요.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소설이 계속 너는 하고 말을 걸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1980년 광주, 그 처절한 고통의 한가운데에 나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장치죠.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바로 13살 소년 동호가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모든 비극이 바로 이 아이의 눈을 통해서 시작돼요. 동호는 뭐랄까, 우리를 그 참혹한 현실로 이끄는 아주 맑고 투명한 창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동호의 시선에는 어떤 꾸밈이나 필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친구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그 시신들 사이를 헤매면서 친구를 찾는 이 어린 소년의 눈. 바로 그 순수함 때문에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맨 얼굴이 훨씬 더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죠. 마치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처럼 동호가 믿었던 온전한 세상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깨진 조각 하나, 이 상처 입은 경험 하나가 씨앗이 되어서요. 소설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호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잠시 시선을 넓혀볼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대한 배경,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군사정권의 폭력,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저 멀리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날의 폭력이라는 작은 시작이 수십 년에 걸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대한 고통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거죠. 와, 근데 그 파장이 증폭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광주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깊은 분열의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이 시작된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 시점도 계속 바뀌고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과학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이론들을 알고 나면 이 소설의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카오스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 이제 좀 익숙하시죠?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거. 그러니까 1980년 광주에서의 폭력이라는 그 시작점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혹시 브로콜리 드실 때 작은 송이 하나 떼어내 본 적 있으세요? 그 작은 조각이 큰 브로콜리 전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구조.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 소년이 온다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프랙탈 이론을 소설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볼까요? 광주라는 그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소설 속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마치 브로콜리 조각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구조를 보세요. 동호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죽은 친구, 정대의 시점도 나오고 편집자, 어머니, 계속 화자가 바뀌면서 사건을 다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겪는 고통의 모양, 그 패턴을 들여다보면 전부 광주라는 거대한 비극의 모습을 똑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경험이 사건 전체의 축소판, 즉 프랙탈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프랙탈 구조는 너라는 2인칭 시점에서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우리 독자들까지도 이 프랙탈 구조 안으로 확 끌어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고통마저도 결국 광주라는 그 거대한 역사에 또 다른 작은 조각, 또 하나의 프랙탈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경험 아닌가요? 자, 그럼 다시 카오스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론은 트라우마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설명하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여러분, 상처나 고통이라는 게 자, 이제부터 치유 시작 한다고 해서 직선으로 쭉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고 번져나가죠. 바로 이게 비선형적인 확산입니다. 이 고통의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한번 보세요. 첫째, 국가의 폭력이 있었죠. 이건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딸갱이라는 끔찍한 사회적 낙인까지 견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개인의 고통이 우리 사회 전체에 깃든 상처로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번져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적인 확산인 거죠. 소설 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카오스 이론에 나오는 이상한 끌개,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는 개념으로 딱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진실의 핵심, 그 중심에 딱 닿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주변을 자석처럼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불안정한 궤도를 그리면서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에 있는 진실의 거대한 중력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카오스니 프랙탈이니 이런 과학이론까지 동원해서 이 소설을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말하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우리라도 목격자로서 짊어져야 할 어떤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든 진실을 덮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 끔찍했던 시간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 그 기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기억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치유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왜 이 혼돈의 패턴을 이해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갔는지 그 비극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역사는 그 끔찍한 고통의 나선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반복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자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기억이 거대한 역사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프랙탈 조각이라면 우리는 그 조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억의 조각들을 소중히 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